안녕하세요. 히스토리 북스토리 조통입니다. 오늘은 독서와 지식인의 풍경 배우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독서와 지식인의 풍경 이 책은 18세기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독서와 글쓰기, 그것과 관련된 주요 매체인 책 등이 어떻게 유통됐는가, 책이 필사본을 거치고 사람 손을 건너뛰면서 그 지식에 어떤 변화가 흐름이 있는가를 캐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평소에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조선시대 17세기, 18세기 후반의 근현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지식과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썼고 국가가 출판을 독점하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서점이나 책 교류가 쉽지 않았던 시점에 칼같이 필사를 해가지고 그 정보들이 유통됐던 게 과연 어떻게 유통됐는가, 그리고 그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경세서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수많은 책을 써냈는가 등등의 내용이 궁금했고, 북학파, 백타파라고 불리는 그 다양한 계층의 지식인들이 만나가지고 교류를 할 때 그 교류의 수준은 어디까지였고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교류를 했는가 등등 18세기 조선 중후반대의 지식인들의 동향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 동향들에 대한 얘기를 지식의 유통, 공유 현황을 캔 논문에 가까운 책입니다. 물론 논문에 가깝긴 한데 독자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어서 일반 독자들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지성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조선 지성사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심각한 물음표를 많이 날리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치밀한 논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독법을 제시, 재조명하는 책입니다. 이 역사와 문화를 해석할 때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가정에 출발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을 정해놓고 역사를 읽거나 현재를 가치를 설명할 때 거기에 꿰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사는 발전하고 문화는 풍미를 이뤘고 황금기를 누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꿰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과거를 조금 더 치밀하게 읽어내고 그 연결 과정에서 현재까지를 설명하는 게 옳다,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의 국가나 단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미화와 분식을 넘어서 조작가지를 삼는 나라와 개인들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환골탈태가 일제 앞잡이들이 군인과 경찰을 넘어서 개국한 나라의 중책을 맡는 그런 결과죠. 아무튼 국가든 나라든 미화하고 분식한다는 게 문제인데, 특히나 개발도상국, 발전의 중심에 이데올로직의 필요가 절실한 나라에서는 더 심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겪었습니다. 개한, 강점기, 군정, 분단, 전쟁, 독재, 군부, 개발도상, 산업개발, 근대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삶이 좀 윤택해졌고 정보와 지식의 깊이도 넓고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17세기와 18세기의 지식인들은 어떤 독서를 했고 어떻게 책을 남겼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공유됐는가, 그 중심의 정점에 있었던 영조는, 그리고 정조는 어떤 스탠스를 보였는가, 지식인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통제하려고 했고 하지만 밑에서 지식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열어보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2014년에 조선과 중화라는 책을 냈고 2015년도에 독서와 지식의 풍경 이 책을 냈는데, 저자는 한국 역사에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남기고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걸로 유명한 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선을 빨가벗기는 건 아닌가, 또는 해부를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건 아닌가 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조선 후기는 진정으로 문화적 황금기, 실학은 참으로 성리학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적 토대를 구축한 건 맞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정조 그리고 박지원, 정약용 등 근대적 인물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람들은 근현대를 지향하고 있는가, 그들의 지식과 정보들은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던 게 맞는가, 이런 민감한 질문들을 날리면서 기존적인 통념적인 역사관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다르게 새로운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민감하고도 정치적이고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료들과 여러 문건들을 치밀하게 대사를 하고 발굴 분석을 해서 연구한 자료를 책으로 낸 겁니다. 덕분에 조선 후기의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지식의 유통 과정, 그리고 공유되는 모습들이 당시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조선은 그 당시에 국가가 인쇄 출판을 독점을 했기 때문인 거죠. 민간상업 출판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중국과 일본은 좀 전혀 딴판이었는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서점이라는 개념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민간 출판이었고 출판물을 거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이 자유롭게 유통될 리도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지식을 유통하려면 필사가 이제 시대적 숙명이었는데, 그 필사하는 과정에 필사자가 원작자와는 다르게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첨가하는 부분도 있고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식과 정보들이 어떻게 왜곡된다, 어떻게 변형된다는 걸 또 알게 됐고, 저작이라는 부분이 공동저작을 하다 보니까 사후에 수정 편찬을 할 수밖에 없는 문집이나 시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살아있는 시점에도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물론 서신을 통했겠죠. 그 논문집이라고 쓰는 책들에 다양한 저자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공동 편집도 유행했다.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저자들이 논문을 같이 내고 제자들과 후배들과 동료들과 같이 내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이 시대부터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원료를 따지다면 영종조 시대인 17세기, 18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영조의 그 문체 반정과 출판 문화에 대한 애정과 실천에 대한 깊은 얘기가 담겨 있고, 논문 협업을 기꺼이 행했던 정약용과 심지어는 사원 논문의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었던 정약전의 서적들도 나오고, 텍니지가 지리서가 아니다는 내용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조선 후기의 출판 문화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통찰력 있는 작가의 과감한 분석을 통해서 지식인들의 풍경들의 기존 관념을 박살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바람직한 역사, 가야한 문화사로만 그려지는 의도된 드라이빙이 아니라 정밀하고도 다각도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고 다양하고도 풍성하고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스케치, 감개가 아니라 사진에 가까운 정밀화처럼 탕탕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지식인들이 독서를 대하는, 정보 유통을 하는 장면들을 다큐멘터리 사진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찬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잡을 때는 논문과 교양서의 가운데 서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논문적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쉽게 풀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요 논점을 보자면, 일부에서는 지식인들은 어떤 지식을 어떻게 추구했는가를 따져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고 읽고 어떻게 쓰고 공유를 했는가?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는 어떤 글쓰기를 우선적으로 봤는가? 과연 정조는 지식과 책의 보급 어떻게 생각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2부에서는 독자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읽혀졌는가도 따져봅니다. 중요한 소재로 텍리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광문해 본 텍리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 텍리지는 처음부터 텍리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가, 독자들은 어떻게 텍리지를 재해석했는가, 반개 수륙을 통한 유용원의 문제의식, 지식은 어떻게 존재되고 공유되었는가, 거기다가 맨 마지막으로 정조는 지식의 보급 유통 전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구사했는가, 고금 도서 집성을 왕중심의 열람부미를 제한하고 도서 배포 양상은 어떻게 했는가, 정조는 지식의 보급과 유통 전략을 잘 구사해가지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양인은 양인대로 통제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정조의 정확한 스탠스가 담겼습니다.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사가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시각으로 로망을 가지고 과거를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인데, 그런 시각으로 보든 안 보든 조선 후기는 역사가의 시적으로 읽어볼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시절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 성격이 얼마나 어떻게 달려져 왔는지, 그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정보 교류와 친분의 유지는 어디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실학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의문의 물음표를 팡팡 던집니다. 얼마나 자주적인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얼마나 민중적인가, 얼마나 객관적인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얼마나 개방적인가, 얼마나 그 정보와 지식들은 밀도 있게 퍼져나갔는가. 그런 측면에서 지식인의 탄생, 새로운 글쓰기의 등장, 양명학적 문해 이론의 대두, 나아가서 서양과학에 대한 탐구 흔적들을 반드시 열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여러 질문들의 지식을 둘러싸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 담겨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만 얘기한다는 건데, 우리의 유대한 기록물인 승정원 일기라든지 화성성력의회 같은 경우에 한국의 기록 문화가 비교 우위에 서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그 주변의 질문들을 확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 사람들이 봤나? 이게 크게 도움이 됐나? 실질적인 결과는 어떻게 불러왔나? 이거 어디에 쓰였나? 누가 만들었나? 이렇게 다각도로 보자는 겁니다. 사진에 찍힌 축구공만 보지 않고 축구공의 밑면, 윗면 안에도 열어보자는 거죠. 그 얘기는 지식의 내용이나 밀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에 따르면 구텐베르크 활자는 인쇄술의 급격한 발달을 가져왔죠. 새로운 인쇄술의 발달은 책과 팜플렛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는데, 더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쇄 부수를 막 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고급 독자를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었죠. 유럽 엘리트들은 책을 매체로 여론을 형성하고 만들어 나갔습니다. 팜플렛은 책보다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뒷날에 잡지에 선고가 되는데, 유럽의 인쇄술의 발달은 근현대를 열었다는 것은 이미 다 공유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왜 유럽처럼, 아니면 적어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못했던 거냐? 국가가 독점했던 출판 인쇄물 문화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직됐다는 걸 반증하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17세기, 18세기의 다양한 성과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는 박지원의 벚꽃 장신, 전범 없는 글쓰기가 상징하는 새로운 문해사조가 넘쳐났고,
이 사회에는 역사학, 지리학, 천문학, 역사나 기타 거양학서들이 새로운 지식들이 막 넘쳐났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글씨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우정론을 매개를 해서 당파와 신분을 뛰어넘는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거기다가 회화와 글쓰기를 포함한 문해의 전 영역에서 상대주의가 만연을 했고, 정조는 그것을 제어하려고 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됩니다. 아직 그런 내용의 요소들과 관련된 더 많은 변수들, 그 변수 사이를 질서화하는 지식의 위계와 맥락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계도 한문학계하고 궤를 같이 하는지 궁금하다고 저자는 보고 있는데, 주자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인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이미지가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정조는 북학군주, 개혁군주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심지어 유교적 절대 계몽군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은 정조에서 노여한 현실 정치가의 모습을 보거나 중화주의의 면모를 읽어내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가들이 정조를 새로운 사상을 탄압한 보수적인 군주라고 말 안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역사가라고 해서 문체반정의 이 보수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문체반정을 탕병책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카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어떤 경우든 역사가 그려온 정조의 이미지는 한문학계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진경산수화를 조선 17세기, 18세기 조선 중기로 끌어당겨서 물 위로 올렸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선의 성리학과 조선의 중화주의가 불러일으킨 자기 것에 대한 자각 혹은 낙농계의 천기론이 가진 사상적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질문의 여지는 없는가? 방향을 좀 바꿔본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고 저자는 딱 짚고 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커뮤니티의 비균지성을 보여주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그림들은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그림은 커뮤니티를 결속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정성과 김홍도는 뛰어난 진경산수화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수요자 집단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대비된다는 점을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조선 중후기는 이 공동작업이라고 할 만한 수준의 협업이 많아진 것도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문집이야 대부분 사후에 제자들이나 후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집이 아닌 저작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 대해서 편지로 끊임없이 자문을 구했고, 안정복은 성호사설 유선의 편집을 책임지고 맡아서 정리했습니다. 거기다가 정약전이 사선어부를 완성한 건 1819년이었는데 정약전은 1916년에 죽었거든요. 이 사실을 가늠해본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인데, 자산어보의 여시춘수, 정작통, 영표록, 남월지, 사기, 신의경, 대명일 통지 등 중국 서적과 동의보감을 비롯한 같은 국내 서적들이 100여 종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일정 부분의 협업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지나치기 어려운 숙명입니다. 유배지에서 아무런 후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깊고 넓은 창고문을 구사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인데, 이 모든 의문은 자산어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창안이라는 표시에서 협업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안은 정약용의 강진시설 저자였던 이청을 얘기하는데, 이청은 대동수경 등 정약용의 여러 저작을 완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죠. 자산어보가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청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자산어보가 적어도 이청이 정약용의 저작을 보충한 것 같은 맥락에서 정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가집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협업했던 거죠. 열하일기가 정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문체를 순정한 고문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정조의 구상은 이 1792년에 폐관서적을 포함한 일체의 중국 서적을 반입을 금지한 조치로 나타났거든요. 곧이어서 소설을 보거나 소품문을 구사한다는 이유로 여러 학자들을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을 쓴 사람들은 복직시켜주기도 하고, 그 사실을 공보인 조보에 등록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지를 합니다. 안위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지원이 남공철로부터 정조의 명을 받은 사신을 받은 것도 이때쯤이거든요. 정조는 노른계 지식인들과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반성문을 쓰거나 공과를 구분하는데 차등을 뒀습니다. 노른계 지식인 문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반성을 요구하면서도 이 근본적으로 지목했던 박지원에게는 남구영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음직제약이라는 당근도 거론을 했습니다. 정조가 진정으로 박지원을 견책하고 경고를 하려고 했다면은 남공철에 행했던 만큼 좀 직접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런데 정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조가 문체반정의 칼끝을 주로 노령계 차세대 리더를 향해서 거는 것은 문체반정이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정조는 그들을 견제함으로써 서학으로 궁지에 몰린 남인과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거의 존재감이 없던 음직 현감이었거든요. 규정각 각신을 거치면서 차세대를 리더로 인정받던 남공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치적 위상이 달랐던 거죠. 정조가 그런 박지원에게 노론계의 차세대 리더들을 견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이유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공철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한 건데, 이 부분에서 정조의 전략적인 의도가 살짝 엿보입니다.
저자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독서에 그리고 지식인들의 커뮤니티가 지녔던 지식의 맥락에 가장 깊이 관여한 사람을 한 명만 꽂으라면 정조라고 얘기합니다. 정조는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문체 반정을 시도해가지고 조작 이외의 가치를 억압한 군주로 보는 입장과 북학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실용주의제 계획을 구축한 북학군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보고 있습니다. 정조는 천주학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 않고 명시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정조는 주자학을 확신하지 않는 학문적 태도가 만연하면서 결국 천주학에 대한 관심이 불구교와 도교와 같은 이단 학문 수준에서 사학 수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봤거든요. 정조가 걱정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양명학과 고정학 그리고 고문을 존중하지 않는 글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조는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독서는 성인을 만나는 통로인데 당연히 수도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책들은 심지어 경전조차 누워서 보는 풍조를 낳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정조의 그 서적 금수 조치를 통해서 그 세태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군주입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정조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정학의 바다를 건넌 뒤에 소품을 읽는다면 혹시라도 소품과 고정학의 피상적인 매력에 끌렸다 하더라도 결국 정학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학을 피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 소품문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학으로 돌아온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박지원은 정학으로 출발을 했고 정학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정학으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정학의 바다를 건너오지 않은 사람들, 건널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집착할 경우에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정도를 걸어본 사람들은 사이드를 갔다가 돌아오지만 사이드로 간 사람은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적어도 뜻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뒷길로 빠져든 사람들은 돌아오기 힘들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정조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죠. 책에서는 수진본 얘기가 나옵니다. 작은 책을 수진본이라고 하는데 이 수진본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과거 시험장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은 양반 관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과거 시험이 자주 열리면서 이제 과거 시험장에 책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불법 행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선배를 대상으로 몸수색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선배는 목숨을 잃을 정정 욕보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스탠스를 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지품 검사나 몸수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수진본 책자들 소매 안에 넣어오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1749년 7월 과거시험 부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현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시험장에서 서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소매에 넣어온 책자까지는 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매에 넣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은 의심할 수 없이 수진본을 얘기하는 건데 조현명은 수진본이라면 정보량이 적을 수도 밖에 없으니까 그것까지 금할 필요는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영조는 원칙적으로 대응하죠. 수진본을 허락한다는 건 결국 사설을 허락하는 거니 사설을 허락하게 되면 다른 책들도 다 소매에 넣으려고 하지 않겠냐. 1750년에 한 곳의 과거시험장에서 무려 60명의 유생이 문서와 수진본을 몰래 지참했다가 감독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합격자에 들어갔다네요.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유생들은 균역을 부담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생은 이 사적신분을 유지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거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수험서의 모범답안도 그때 등장을 했고 시험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막 이루어졌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난리가 났었고 책을 끼고 가거나 대리시험도 이용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택리지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택리지가 지리지인지 사상지인지 구별을 해야 된다. 또는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택리지에 이중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택리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 택리지는 수많은 필자들에서 복제되고 필사되어 나갔는데 택리지 독자들은 이중환의 생각을 충분히 존중했는가? 저자의 손을 떠난 책은 독자의 몫이긴 한데 다양한 필사자에 의해서 자기 뜻에 맞게 다양하게 필사되어 나갔습니다. 잘리고 수정하고 첨가됐다는 거죠. 그 필사본의 유통을 거치다가 최남선이 조선광문회에서 이제 활자본 택리지를 펴내면서 교열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택리지는 활자본이든 번역본이든 대부분 광문회본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문회본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이 비틀어졌다는 겁니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조선의 진정한 사대부는 없다라고 일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황조, 조공이라고 써있던 단어를 명조, 통섭으로 바뀌어버리고 최남선은 국토의 형상과 사대의 역사에 대한 이중환의 논리를 수정해버린 겁니다. 이중환은 국토의 생김새가 노인을 닮아서 중국에 충순했다고 썼는데 중국 주변의 오랑캐들과 달리 국토가 좁아가지고 중국에 사대를 했고 도덕국가로서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어서 일찍이 기자가 이곳에 와서 임금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최남선은 충순 대신에 친리, 각근시대 대신에 불가무이타를 사용해가지고 이중환이 말했던 정성스럽게 사대한 역사는 최남선에 의해서 감히 중국 진출들은 꿈에도 꾸지 못한 무기력한 적소로 바뀌었습니다. 이중환은 중화주의인 관점에서 시대의 역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최남선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이 지점에서 최남선은 택리지를 교열한 정도가 아니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신이 다시 읽은 택리지를 대중 앞에 내놓은 겁니다. 딴책이 됐던 거죠.
이 최남선의 의도가 어땠든지 모르겠지만은 광문해본 이후에 이제 이 책들은 택리지의 기본 연구 텍스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필사본에 대한 서지적인 소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광문해본과 차이는 별로 의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택리지는 약 50권이 넘는 책이 전해지거든요. 이중환은 택리지의 마지막 발문 맨 끝에 시야가 트인 사람이라면 문자 밖에서 이 책을 말하는 참뜻을 구하는 것을 옳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문자 밖에서 이 책이 얘기하려는 참뜻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필자는 이중환의 발문 끝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이 책을 사대부의 주거 입지론에 관한 것을 읽는 것은 문자에 집착한 독해다. 내가 이 책을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살 곳을 찾아야 할 필요도 없고 살 곳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중환은 지리지를 쓴 게 아니고 사상서를 쓴 겁니다. 정조는 중국에서 수입한 5,000권에 해당하는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책의 열람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정조가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은 정답은 정학의 부흥이었죠. 정조에게는 그게 학문의 위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기도 했고 위계의 정점에는 의리학을 전제로 하는 경시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군자를 자처한 정조라지만 지식인의 집단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학문적 지형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서 새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죠. 서적 수입을 금지하고 문체 반정을 시도하는 것은 대승적인 아주 얕은 수의 처방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정조는 책의 출판에서 그 나름 해법을 찾습니다. 지식인들이 궁금해야 할 책은 적절한 수에서 통제를 하고 권장할 만한 책은 쉽게 읽힐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출판을 해서 보급하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책에 대한 사랑은 정조는 남다른 데가 있었는데 1779년 정조 제3년에 정조는 각 지방마다 매년 자체적으로 찍어낸 책이 있으면 반드시 인쇄해가지고 올려보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방관들은 긴장을 해서 이거 왜 그럴까 해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려보내니까 감사나 수령들은 정조에 얼마나 이 문제에 신경 쓰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1781년 정조 제2 5년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열받은 정조가 만약에 책판을 만드는데 찍어 올리지 않으니까 자수해라 이런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그때서야 몇몇 지방에서 발간한 책이 올라왔다 그러네요. 지식과 철학에 대한 정조의 애정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규장각 도서 그 중에서도 고금 도서 집성 같은 중국 수입 서적들은 5,000권에 달했는데 권례를 출입하는 관리들이 아니라 왕 자신을 위한 책들이었습니다. 규장관 각신들이나 검서관처럼 정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조차 이 거대한 양의 책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실과 도난을 걱정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산 정약용처럼 총애를 받는 신하에게만 특별한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을 경우에 한해서 사가로 반출한 걸 허락됐기 때문에 왕실 도서관만이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한 고금 도서 집성에 담긴 여러 정보들이 공유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제한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지식들을 제공해서 지식인 사회에서 독서 분위기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수도권을 선도적인 모델로 만들어서 지방과 변경에도 일종의 낙수 효과를 미치게 할 수 있다. 이게 그 구상의 핵심입니다. 정조는 정학을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성현의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그 정도다라고 봤습니다. 정독. 그런데 이미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량을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의리학과 경세학의 중요성을 아무리 막 설명하려 해도 번잡하고 두꺼운 텍스트지를 읽지 않은 선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았던 겁니다. 정조는 박관이약취, 즉 넓게 보되 간략하게 취한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독자들이 넘쳐나는 정보량에 지일에 겁먹고 책을 멀리하기보다는 옛날에 다이저스트 같은 판을 내가지고 그 원천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게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두꺼운 원서를 읽지 않으려는 현실과 타협했던 겁니다. 지금과 어쩌면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느끼기에는 절박했습니다. 이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지식인들 대상으로 지식인들을 통제하고 그 방향을 유도하려 드는 정조의 전략은 그 시대적인 특성과 부합하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18세기의 탕평군주들은 더 이상 살림이 가져왔던 학문적, 정치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학교는 서울학교와 지방학교로 완전히 분리돼 갔고 같은 당파 안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나라에서 들어온 새로운 지식들도 서울로 점차 집중이 됐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서울에서는 그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하려는 지식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18세기에는 명실상부하게 경향분리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중심의 문화는 정조시대 18세기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책을 많이 보급하기로 유명한 도서형 군주 정조가 널리 보급하려고 했던 책들은 대부분 예와 풍속, 교화와 행정, 기민구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과 통치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담아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정조가 규장각에서 펴낸 책 중에는 경세학과 의리학에 대한 선본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화와 관련된 책이 번각본이나 어뢰본 형태로 멀리 면 단위까지 보급된 반면에 경세학이나 의리학 본령에 해당하는 선본들은 규장각 각신들과 서울의 관료 집단, 성균관 유생 정도한테만 배포됐을 뿐입니다.
이 후자의 배포 범위가 서울, 그것도 규장각 주변 인물을 넘지 못했다는 것은 정조가 생각한 출판, 그 출판 활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를 줍니다. 규장각에서 펼쳐낸 이 출판물들은 규장각을 출입했던 전직, 현직 각시인 그리고 문헌기관에 근무하는 관료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정조가 서학과 문풍을 문제 삼으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을 때 그의 시선 안에 지방과 지방지식인들은 들어있지 않았던 겁니다. 정조는 책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 개입의 대상은 다만 서울, 조금 더 멀리 봐봐야 서울 경기 지방의 지식인들에 한정됐던 겁니다. 정조가 서울 경기 중심으로 지식 정보를 통제하고 지식사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방 지식인들을 소외할 수도 없던 이런 상황들은 17세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살림의 권위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도시 문화를 향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경화 세력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져 가고 있던 겁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지식 문화가 유통되던 그 유통 구조에도 단절과 균열의 지점이 포착이 되는데 핵심은 그 서적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들은 책을 쓰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읽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책을 내면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저자들에게 이 책이 갔으면 하는 걸 바라지 않는 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자가 아무리 서문에서 그 겸손한 수사를 구사하더라도 저자의 당연한 권리이겠죠. 오늘날에는 어떤 저자도 독자를 의식하지 않는 글쓰기를 하진 않는데 이 경세서를 비필한 조선 지식인의 정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경세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들은 선비가 가지는 의무감, 책임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경세서라는 것은 그런 의식의 결과물입니다. 그 시절의 선비들은 누군가를 독자로 생각하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쓰는 이유는 학문의 정수를 정리하기 위해서이고 선비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할 뿐이었다라고 대부분 저술자들은 서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서는 대략 그런 것들이란 거죠. 그들은 자기 시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발화한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던 겁니다. 선비가 시대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늘 해야 되는 숙명과 같은 일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관료로 정책을 입안하든 유배지에서 세상을 근심하든 자기가 선자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선비는 언제 어디서나 시대를 근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존재로 봤던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선비가 경세서를 저술하는 것은 일종의 책무, 의무였던 거죠. 일개 선비인 유영원이 반개 수력을 편애를 한 것도, 정여경이 유배지에서 다수의 경세서를 쓴 것도 이런 연유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시대의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책을 쓰는 것, 자신의 책을 널리 알리려고 보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고, 시대를 책임져야 선비의 경세서 쓰는 것은 그냥 사명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이덕무, 박재가 등 중인들을 벗으로 삼아서 함께 도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게 맞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됐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중인들과 교류하던 적지 않은 양반들이 중인들을 도를 함께 도모하는 벗으로 여겼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벌렬과의 후예들이 중인 출신의 지식인들을 다만 시인으로 대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벗이 도를 함께 도모하는 존재인 한 학파와 정파의 그림자가 말끔히 가시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중환이 전하는 당파 간의 대립이나 불화는 당파의 신분을 넘어선 교류가 박지원 일파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독서와 지식인의 풍경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 책은 부제에서 말하는 그대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를 탐색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지성사를 한번 재구성해 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식을 추구하고, 어떻게 공유했는가를 주제로 삼았던 거죠. 덕분에 정조, 영조,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이덕무, 이공인 같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의 읽기 쓰기를 자세하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왜 그렇게 읽고 쓰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세월의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저서를 그렇게 많이 남겼을까에 대한 질문, 의문들이 해결됐습니다. 그 의문들에 대한 답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 우리 중세시대 17, 18세기에는 문의 부흥기였다라고 그냥 아우르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지식들이 지식인들의 손과 머리에서 어떻게 가슴으로 공유되었는지,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와 지식을 공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배우성 작가의 독서와 지식의 풍경 리뷰를 마칩니다. 히스토리 훅스토리 조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